즐거운 마지막 시간입니다. 후딱하고 집에 귀가하는 희망찬. 네. 근데 귀가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인강이 기다리고 있죠. 네, 복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습을 꼭 하셔야. 네. 법률행위 부관. 이 부관 부분도요. 무권들이하고 마찬가지로요. 깊이 있게 공부하시게 되면 늪으로 빠져드는 부분입니다. 모지하기 어렵습니다. 수험생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시험 문제는 더럽게 쉽게 나옵니다. 더럽게. 일단 조문 6개가 있습니다. 조문 6개. 이 조문에서 한 70% 나와요. 문제가. 지문이 조문에서 한 70% 나오니까 조문만 철저히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부관을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도 부관 문제를 맞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자. 이것도 아시겠죠? 제가 미리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먼저 법률의 부관이라는 게 뭘까? 부관을 공부하기 전에 뜻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예를 제가 듭니다.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주기로 합니다. 자동차를 주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자동차 증여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는데 그냥은 못 주겠다. 갑이 이렇게 말을 해. 네가 2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라. 26회 합격하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각과 을사에는 자동차 증여 계약이 성립은 되었으나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26회 시험에 합격하면 이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 속에 들어있는 을의 26회 시험 합격은 갑을 사이의 증여 계약의 효력의 발생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사실이 됩니다. 이거는. 을의 26회 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서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는 을에게 학원비를 제공을 합니다. 학원비를 제공한다는 건 증여 계약이에요. 다달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증여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 상태에서 을이 26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더 이상 학원비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이 학원비 증여를 중단하겠죠. 중단한다는 건 증여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소멸. 그럼 밑에 거는요. 밑에 거는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학원비를 증여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을이 시험에 붙으면 그 증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을 하게 되는, 결국 을의 26회 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서 갑을 사이의 증여 계약의 효력의 소멸이 좌우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갑과 을이, 갑이 학원에 와가지고요. 오늘 1월 오늘 며칠이에요? 21일. 학원에서 강의를 듣기로 계약을 합니다. 강의를 듣기로 계약을 하는데 1, 2월 달엔 바빠서 못 듣고 3월 2일부터 듣기로 해요. 4월 30일까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간 강의를 듣기로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는, 갑과 을 학원 사이에는 계약은 이미 언제 성립됐지만 1월 21일 날 계약은 성립이 됐지만 그 계약의 효력이 언제 생겨요? 3월 2일 날 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언제가 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해? 4월 30일 효력이 소멸해요. 그러면 갑과 을이 1월 21일 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3월 2일이 되었다 또는 4월 30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갑을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게 되는 그런 장래 사실이 됩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26회 시험이 합격이 됐다는 사실이나 3월 2일 또는 4월 30일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 현재 사실 아니죠. 장래 사실이죠.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실이 아니라 체결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장래 발생 사실이고요. 요 사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법률 행위에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즉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게 되는 장래 발생 사실이 되는 거예요. 26회 시험에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 3월 1일이 됐냐 안 됐냐, 아직 4월 30일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은 갑을 사이에 성립한 체결되어 있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장래 사실이 되면서 당사자가 갖다 붙였죠. 당사자가 부과했다 이렇게 돼요. 당사자가 부과. 요걸 부관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의 부가된 약관의 줄임말이에요. 부가된 약관의 줄임말로서 쉽게 말하면 계약에 뭐 어떤 특약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에 어떤 특약사항이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과 을사의 법률행위는 성립이 되었으나 그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지우지하게 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사실을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일단 법률행위 부관은 이렇게 세 가지 개념 요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26회 시험 합격 여부가 확실 불확실, 불확실하죠.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3월 2일이 되었다, 4월 30일이 되었다, 확실하죠. 3월 1일에서 3월 2일을 건너뛰고 3월 3일로 바로 되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월 2일 반드시 도래합니다. 4월 3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 조건, 꼭 발생하는 걸 기한, 이렇게 부르면서 조건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 성취, 기한이 발생하는 것을 기한 도래 라고 부르고,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요것처럼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면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게 되면 해제조건, 기한이 도래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시기, 기한이 도래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게 되면 종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일단 법률행위 부관을 공부하시려면 요거는 머릿속에 들어 있으셔야 돼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요걸 머릿속에 담고 조건기한을 하나하나 봐주면 됩니다. 한 장 넘기면, 아니 그 전에 213페이지 부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사실의 성취 여부에 좌우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행위의 특약사항으로 덧붙인 것들을 부관이라 한다. 조건과 기한이 있다. 2번에 1번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좌우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때의 조건, 부관 모두 다 법률행위 성립과는 무관하고, 즉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이 되어 있고 그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만을 좌우한다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부관자 합니다. 됐죠? 자, 한 장 넘깁니다. 조건의 친한 행위 이런 건 나중에 보고요. 215페이지 조건의 종류가 있습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있죠? 양가로 1번에 보면 특약사실이 성취될 때 효력이 생기면 정지조건, 효력이 소멸하면 무슨 조건? 해제조건,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이때 한 장을 넘겨보면, 가운데 있는 건 읽지 마시고요. 한 장을 넘겨보면 216페이지에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거 동그라미 1번이 하나 있고요. 5번에 해제조건에 해당되는 것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을 조금 더 이해를 해봅니다. 동그라미 1번, 4의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이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란 이런 거예요. 우리 건설기기 같은 거, 중장비 같은 것들을 살 때요, 한 번에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할부로 삽니다. 뭐로 산다고요? 할부로. 냉장고 할부로 사듯이, 자동차 할부로 사듯이 할부로 사는데, 냉장고나 자동차 같은 것들은 할부 계약을 맺고 일단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반면에 건설기계 같은 것들은, 건설 중장비 같은 것들은 할부금을 다 낼 때까지는 소유권을 매도인이 유보해놔요. 안 넘겨줘요, 소유권을. 그랬다가 할부금을 완납을 하면 그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물건을 할부 매매를 하면서 할부금을 다 낼 때까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매도인, 팔아먹은 사람에게 그대로 유보시켜 놨다가, 남겨놨다가 할부금을 다 지급했을 때 넘겨주는 이런 계약을 동산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동산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했다. 을이 할부금을 내야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을이 할부금을 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할부금을 완납한다는 사실이 정지조건이 되는 거예요. 할부금을 제때 완납할지 안 할지는 불확실하잖아요. 그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해서 할부금을 완납해서 소유권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할부금 완납이 무슨 조건? 정지조건. 그래서 동산소유권 유부부 매매는 매매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다. 이렇게 됩니다. 정지조건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5번에 1번 약혼예물수수. 약혼예물수수. 예를 생각합니다. 갑이 을에게 약혼반지를 끼워줍니다. 이게 약혼예물수수죠. 돈 받고 끼워줘요? 그냥 끼워줘요? 그냥 끼워주죠. 증여입니다. 끼워줬어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 그 상태에서 혼인을 하게 되면 계속 끼고 있으면 되지만 혼인을 하지 않게 되면 반지 되돌려줘야 되죠. 반지를 되돌려준다는 것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했다는 거예요. 일단 반지를 끼워줬으니까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지 않게 되면 반지를 되돌려준다. 즉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그럼 요 혼인을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여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제 조건이 됩니다. 해제 조건. 그래서 약혼예물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판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그 사실이 발생했을 때 효력이 생기느냐, 그 사실이 발생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느냐,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개념 각각 판례 하나씩 가지고 좀 기억하시고요. 2번에 보면 가장조건이라고 151조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 가장조건이라는 가짜 조건을 말하는데요. 151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불법조건이라고요. 조건이 반사회질서적인 게 있어요. 예컨대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증여계약을 했는데 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줄 수는 없고 이달 말까지 네가 병을 죽여주면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병을 죽여주면 이달 말까지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으니까 조건이고요. 죽여주면 넘겨주니까 정지조건이에요. 그런데 죽여주면이라는 조건 자체가 뭐야? 반사회질서적이죠. 이렇게 반사회질서적인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합니다. 특히요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틀리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불법 조건. 두 번째 보면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이라고 돼 있죠. 이걸 기성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요. 조건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게 조건이라 했어요. 따라서 이미 발생한 것은 조건일 수가 없어. 그게 기성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3번 조건이 법률행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 돼요.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야 돼. 그런데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이것도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이걸 불능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건 당연히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취를 했고 성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될 수가 없는데 당사자가 성취됐다는 걸 모르고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고
이걸 각각 정지나 해제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 조건도 아닌 것들을 당사자들이 깜빡하고 조건으로 붙였을 때 이 조건이 붙어있는 이런 기성이나 불능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고 그걸 규정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봅니다. 기성 조건이 정조건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서 유효라고 처리합니다. 반면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고요. 불능 조건이 정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무효고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가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이거를 오른쪽에 보면 불능 정지라고 해서 써놨는데 이거 쓴 걸로 외워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이거 이해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면 오히려 틀립니다. 이거는 이해하면 오히려 틀리고 외워야 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본인이 입맛에 맞는 걸 외우시면 돼요. 가장 많이 드는 게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예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많이 외우시고요. 두 번째 외우는 방법이 기성을 플러스, 불능을 마이너스, 정지를 플러스, 해제를 마이너스 라고 부호를 붙인 다음에 곱해서 나오는 부호. 곱해서 플러스끼리 곱하거나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플러스가 나오니까 유효.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무효. 이렇게 외우시거나 아니면 세 번째 방법 기, 불, 정해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낑겨 있다 숨 막혀 뒤졌다 무효.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이. 예? 기불, 정해 가운데 낑겨 있는 거 두 개 숨 막혀 뒤졌어 무효.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외워야 돼. 외우면 한 문제 건져요. 외우면 이거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저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이거 이해시켜 드리려고 강의를 해본 적이 있어. 한 30분 이상을 설명했는데 다 그리고 틀려. 차라리 이게 맞을 수 이거 외우세요. 이거. 지금부터 외우세요. 그래서 가장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 안에 216페이지 1, 2, 3번을 머릿속에 담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른쪽 적극 소극 됐고요. 수의 미수의 됐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자, 218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218페이지. 거기에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은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 효력과 관련된 건데 여기를 잠깐 보세요.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를 한번 볼까요? 이거 볼까요? 이거.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와 성취되기 전이 완전히 다르죠. 아직 을이 26회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을은 갑에게 자동차 달라고 할 수가 없는 반면에 시험에 합격을 딱 하면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당당하게 자동차를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과 후가 효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건부 법률 행위 효력,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 행위의 효력이 어떠냐를 논할 때는 항상 조건이 성취되기 전과 성취된 후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성취되기 전과 성취된 후로. 이럴 때 조건이 성취되기 전과 관련하여 조문이 3개가 있습니다. 성취된 후와 관련해서 하나가 있어요. 이 조문이 나옵니다. 또. 자, 조문을 한번 이해해 봅니다. 이 148조는 200 어디 갔어 이거? 어?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예, 219페이지. 219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3번의 양가로 1. 두 번째 줄. 조건부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성부가 미정인 동안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게 148조인데 이 길을 위로 와봅니다.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직 조건 성취가 미정인 당원. 미정이란 게 뭐예요? 아직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상태. 이때 을을 보세요. 시험에 붙으면 자동차가 하나 생길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죠. 이걸 권리로 보호를 합니다. 우리 민법이. 기대권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호하는가? 만약에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이 자동차를 팔아버렸어. 그럼 을은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 이렇게 되겠죠. 을의 입장에서 시험에 붙으면 자동차가 하나 생길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이 차를 팔아버렸다는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을은 힘이 쪽 빠지겠죠. 이렇게 을의 힘이 쪽 빠지는 행위 하지 마라. 이게 148조예요.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상대방에게 생길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라고 해요. 만약에 갑이 을이 시험에 붙기 전에 헐랑 자동차를 팔아서 을의 기대를 무너뜨렸다면 을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붙은 다음에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148조의 뜻이에요.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두 번째, 그 위에 149조.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보존자가 빠져 있습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자가 빠져 있습니다.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있다. 예?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자, 처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을이라는 자는요, 지금 시험에 붙으면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차가 하나 생깁니다. 그렇죠? 이거를 을이 병한테 가갖고, 야, 내가 2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으면 갑한테서 자동차를 하나 받기로 했다. 이 갑 자동차가 지금 시가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너한테 500만 원에 처분할게. 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깊이 생각하시는 분, 누가 그걸 사냐? 그거는 따질 게 아니죠. 그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걸 누가 사냐고. 그래서 살 수도 있죠 그랬더니 그걸 누가 사냐고. 왜 있다고 조문을 만들었냐고. 오,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누가 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49조예요. 또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150조. 요 150조는 왼쪽. 조건 성취와 불성취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 오른쪽에 위에 보면 심의 측에 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조. 예?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이걸로 돌아갑니다. 갑이라는 놈이요. 을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복습을 안 해. 복습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떨어져. 을이 복습을 안 해. 이정환이가 말한 대로 복습하라는데 복습을 안 해. 갑이 보기에는 100% 떨어져. 그런데 갑이 생색을 좀 내려고 해. 그래서 너 시험 붙으면 내가 차 줄게 그랬어. 무슨 생각하고? 절대로 을은 복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줄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주겠다고 생색을 냈어. 근데 그날부터 을이 복습을 하기 시작하네. 불나게 그것도 붙게 생겼죠. 큰일 났어. 을이 시험에 붙으면 자동차를 주게 생겼어. 자,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한 당사자. 이 사람이 조건 성취를 방해합니다. 이렇게 시험 전날 드링크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을에게 먹여. 3박 4일을 재워 얘를. 시험에 못 봤네? 떨어졌죠? 조건 성취가 안 됐죠? 그걸 누가? 얘가 방해한 거야. 이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이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라고 합니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죠. 이럴 때 상대방 을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시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뭐라고? 자동차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열심히 복습을 해서 시험에 붙으면 되는데 시험 전날까지 복습을 안 했네. 떨어지죠. 붙고는 싶어 자동차는 타면 안 되겠다. 시험 전날 왼쪽 팔 쪽에는 민법을, 오른쪽 팔 쪽에는 학개론을, 허벅지에는 공법을, 여기는 중개사법을, 발바닥 두 군데는 세법과 공시법을 잔뜩 적어서 들어가서 붙었어. 정상적으로 붙은 거 아니죠?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이럴 때 반대 당사자인 갑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을이 와서 나 시험 붙었으니까 차를 내놔 그럴 때 갑은 너 컨닝에서 붙었잖아 자식아, 자동차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반신의 행위예요. 그래서 조건 성취전의 효과와 관련된 조문 3개. 집에 가셔가지고 왼쪽 팔뚝에 민법 이런 거 생각나시면 안 되고요. 네? 수면제 3일분 뭐 이런 거 생각나시면 안 되고 이 조문이 생각나야 돼.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반신의 행위.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야지. 다 민법을 도배하고 들어갔는데 뭐 그런 거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거기 있어. 두 번째로 조건이 만약에 성취가 됐다. 220페이지. 147조 1, 2, 3항이 있는데요. 1항은 정지조건, 2항은 해지조건. 자, 1항.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항. 해제조건이 성취가 되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법률 행위 당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예를 들어서 이 경우. 갑이 지금 1월 달부터 학원비를 주고 있어요. 10월 달에 시험에 붙었어요. 학원비 중단하겠죠?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죠. 만약에 이 해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을 시킨다면 이 증여계약은 언제부터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1월부터. 그렇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학원비를 토해내야 돼요. 소급을 해버리면. 예? 아니, 소급이란 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장래효를 만들어, 장래효. 저걸 소급을 시켜버리면 저 밑에 거는요, 을은 지금까지 받은 학원비를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해제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즉 장래효가 원칙이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 경우 다시. 갑이 을에게 학원비를 증여를 한 상태에서 을이 26회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이때 갑은 을에게 준 학원비를 되돌려 받을 수가 없지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하니까. 그런데 갑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을한테. 내가 네 학원비 대주느라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너 시험에 합격됐고 기분도 좋으니까 내가 너한테 준 학원비 좀 돌려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을이 흔쾌하게 오케이해. 둘이 그렇게 합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이 상황에서 갑이 을한테 내가 빚을 좀 졌으니까 너 학원비 대주느라고 너한테 준 학원비를 좀 돌려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을이 알았다 돌려주겠다 라고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거 막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지.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조건 성취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소급. 예외적 소급표가 있어요.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147조 3항에. 그 의미는 정지조건이 됐든 해지조건이 됐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게 원칙, 즉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뭘 인정할 수 있다?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지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여길 보세요.
갑과 을이 자동차를 주기로 했고 시험에 합격을 했어. 1월 달에 자동차를 주기로 했는데 합격은 10월 달에 했어. 그럼 얘는 자동차 소유권을 언제부터 취득하는 거예요? 원래 10월부터 취득하죠. 근데 갑이 을한테 너 시험도 붙고 기분도 좋으니까 6월 달에 나온 자동차 세금을 네가 좀 내라. 을한테. 그랬더니 을이 흔쾌히 내겠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급하는 거예요. 둘이서 합의해서. 원래 6월 달에 나온 자동차 세금을 을이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을은 10월 달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근데 갑과 을이 합의해서 6월 달에 나온 자동차 세금을 을이 내기로 했다면 둘 사이에서는 뭐를 인정한 거예요? 소급표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지만 당사자 합의를 통해 당사자 의사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게 147조 1항, 2항, 3항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기한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의 법률의 효력 또는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게 하는 부관을 기한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종류에 보면 시기종기가 있고요. 기한에는 확정기한, 불확정기한도 있습니다. 재밌는 예가 하나 있었는데요. 시험지문에 갑이 개를 기르고 있고요. 을도 개를 기르는데 을은 계집이 없고 갑에게만 계집이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야, 그 계집 나 좀 줘. 그랬더니 갑이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계집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자, 우리 집 개가 죽으면 주겠다. 개가 죽으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죠. 개는 반드시 죽죠. 만약에 이걸 조건이라 그러면 개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죠. 이걸 불사견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없죠. 이거는 없어요. 이건 불사견이란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꼭 죽어. 그러니까 개가 죽으면은 기한이야. 근데 언제 죽어? 언제 죽어요? 몰라. 그걸 불확정 기한이라 그래요. 반면에 아버지가 미성년의 아이에게 성년자가 되면 차를 사줄게. 얘 반드시 성년자 되죠? 언제?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어. 이런 걸 확정기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한은 시기종기가 있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있습니다. 이때 기한도 여기 보세요. 조건과 마찬가지로 기한도래 전과 기한도래 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기한도 기한도래 전, 기한도래 후로 나누는데 기한도래 전, 요 기한도래 전에 요 두 개를 끌고 와서 써요. 148조와 149조. 아까 아버지가 아이한테 성년자가 되면 차를 사주겠다. 이때 아들 을이 기대하고 있죠. 성년자가 되면 뭐가 하나 생겨? 자동차가 이게 기한부 권리가 돼요. 이걸 아버지가 깨면 돼, 안 돼? 안 돼. 너 성년자가 돼도 안 사준다, 자식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한부 권리 침해 금지고요. 또 하나, 이 미성년의 자가 성년자가 되면 자동차가 생기는 이 권리를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한도래 후에는 152조가 있는데요.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1항은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의 효력이 소멸한다. 그런데 기한 도래의 효력에는요. 147조 3항과 같은 규정이 없어요. 아까 147조 3항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조건 성취의 효력을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라고 해서 당사자 간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그랬죠. 근데 기한에는 그게 없어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조건에는 소급표를 인정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기한에는 왜 안 만들었을까? 깜빡하고 빼먹었을까? 일부러 안 만들었을까? 일부러 안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래요. 그 의미는 뭐예요? 기한 도래 효과는 절대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한 도래 효과는 무조건 장려입니다. 무조건
절대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끔 시험지문에 기한 도래 효과를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요따구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X 기한 도래 효과는 절대로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기한은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기한은 조건과 달리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223페이지. 기한의 이익이라고. 자,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기한의 이익이란 건 기대권과는 달리 기대권은 장차 기대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기한의 이익은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익. 이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자, 여러분이요. 학원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강의를 듣기로. 자, 여러분들의 수강기간을 2달로 따지게 되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예요. 그렇죠? 2달로 따지면. 자, 이때 2월 28일이 종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종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그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익이 하나 있어. 뭐? 주옥 같은 이정환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단 말이죠. 그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반응이 없으시네. 네. 앞에 주옥 같은을 괜히 붙였네. 네. 그걸 괜히 붙였어. 네. 붙이지 말걸. 다른 데도 붙였다가 괜히 비난만 받았는데 여기도 붙이지 말걸. 네. 어쨌든 그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익.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기한의 이익에 대해서는 3가지가 문제가 돼요. 하나가 누구한테 있는가, 누구. 두 번째 이걸 포기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상실되는 경우가 있는 이 3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각각 개념만 잡습니다. 기한 이익이 누구에게 있을까. 법률행위를 해석을 해요. 법률행위를 해석해서 요때는 채무자만 있다, 요때는 채권자만 있다, 요때는 둘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억을 하셔야 될 건 그게 아니고 기한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조문이 하나 있어요. 기한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돼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한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할 때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이따구로 나오거나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딱 2가지 형태로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조문의 의미를 이해해서 틀리느니 이해하지 않고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암기해서 맞아주자 말이지. 암기해서. 이해는 나중에 우리 머리가 좀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터질 듯해. 터질 듯해. 한 7월 달쯤 되면 조금 안정이 돼요. 물론 그때도 터질 듯 하긴 하지만 지금보다는 덜해. 그때 가서 이제 조금 이해하면 되고요. 지금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두 번째가요.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아까 주옥 같은 이정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저 자식은 맨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윽박만 지르고 맨날 복습 안 하면 떨어진다고 협박만 하고 앉아있고 잔소리만 더럽게 하고 에이 이 더러운 놈. 옆 학원으로 가자. 그럼 여기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이렇게 돼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정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옆 학원으로 가면 저는 마음의 상처가 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괜찮아. 손해를 배상하면 돼. 이렇게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라고 되는데 그 의미는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포기 가능해요. 다만 저한테 손해만 배상하고 가시면 돼요. 저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얼마를 배상해야 될지 몰라. 알아서 하세요. 그게 기한이익의 포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채무자에게 어떤 사유가 생기면 기한이익을 박탈을 해버려요. 이걸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게 3개가 있어요. 그중에 민법에 388조가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요 388조에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경우, 또 하나가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돈 갚을 날짜가 아직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는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켜서 그럼 은행은 돈 갚을 날짜가 아직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켰으니까 너는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지금 원금 당장 다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되면 기한이 도래가 돼버리니까 아직 대출금을 갚을 날짜가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고 원금을 전부 청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의 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문제 425조에 보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도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돼 있어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도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특약을 한 경우 특약.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신 분 대부분 받아보셨겠죠. 마이너스 대출 같은 경우도 대출이니까 그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면 뒷면에 약관이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약관 봐보신 분들 없죠? 그 약관에 반드시 들어있는 게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매달 납입하는 이자 3회 이상 연체 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아직 대출금을 갚아야 될 날짜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뭐라 그래요? 원금 다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3회 이상 연체가 뭐가 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 정해진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한이익이라는 게 채무자에게 일정한 사정이 생겼을 때 그 기한이익을 박탈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게 되고 법에서 3가지 사유가 있고 당사자가 특약에서 정해진 사유가 있더라. 이렇게만. 그래서 223페이지 기한의 이익 개념 중에서 양가로 3번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그 다음 2번 기한이익의 포기 다만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그 의미는 두 번째 줄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 페이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고 되어 있죠. 그 상실 사유 4가지 요것만 쫙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우리 231페이지 한번 보세요. 231페이지에 보면 9번이 있습니다. 9번에 보니까 몇 회 기출문제예요? 22회 기출문제니까 한 3년 전 기출문제죠. 예, 1번 봅니다.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자, 기성조건, 정지조건. 여기 보세요.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랬죠. 근데 무효다 그러니까 틀렸죠. 아, 곤란할 수 있어. 이게 뭐요? 이게. 이해가 됐어? 안 됐어. 그래도 곤란해. 부가는 이렇게 이해가 전혀 안 됐어도 답을 골라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2번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 불법 조건이에요. 아까 뭐라 했어요?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 틀렸죠? 네? 틀렸잖아요. 아까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틀렸네. 3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물은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없다. 아까 뭐라 했어?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랬어. 있다. 틀렸네. 한 번 틀렸어요. 4번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해제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그랬는데 해제조건이 성취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효력은 소멸하지. 이게 답이래. 옳은 것고는 이게 답이래. 그렇죠? 5번 정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다. 아니다. 아까 무슨 효가 원칙? 장래효. 예? 그러니까 다 틀렸고 뭐만 옳은 거예요? 4번만. 3년 전 기출문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문제를 딱 보면요. 나를 답으로 골라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문제가 아예. 부가는. 예?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시고요.
이게 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판단이 안 되지만요. 제가 이제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미 100입니다. 보자마자 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너무 깊이 있게 생각, 이거 이해해서 풀게 되면 절대로 못 풉니다. 이해해서 풀면은.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아주시고 외워달라는 조문만 몇 개 외우시면 부관 문제는 거의 7, 80% 이상을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제가 또 추가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기본 개념과 체크해드린 조문을 위주로 간단히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힘을 내세요. 이렇게 민법 총칙 다 끝을 냈고요. 다음 주에 물권법을 할 건데 물권법도 민법 총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조금 이해가 빨리 됩니다. 아시겠죠? 복습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